4. 미경은 다리 역할 하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부사버지와 약속을 잡았다. 의부사버지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딸인 미경과 만날 때도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다리 역할 하는 여자를 통해서만 만났다. 의부사버지를 만나려는 사람들은 몸수색은 물론이고 다른 차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야 했기 때문에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다. 단 미경만큼은 몸수색을 받지 않았다. 그건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와 딸로서 맺은 최소한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미경이 전에 갔던 호텔 커피숍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있을 때 여자 한 명이 다가와 인사를 하고 휴대폰을 내밀었다. 회장님이십니다. 미경은 휴대폰을 받고 귀에 대며 말했다. 저예요. 그래, 일은 어떻게 됐니? 너한테 일을 시켜놓고 마음 아파할까봐 밤잠까지 설쳤어. 이번에는 잘 마무리됐어요. 그래, 그거 참 잘했구나. 수고했어. 이제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새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를 뵀으면 해서요. 그러자꾸나. 이럴 때 부녀가 만나 한잔 하는 것도 괜찮지? 옆에 있는 애 좀 바꿔봐. 받아보세요. 여자가 휴대폰을 받고 몇 마디 대답하고는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미경을 보며 정중히 말했다. 따라오시죠. 여자가 먼저 걷자 미경도 일어나 따라 걸었다. 1층 로비를 나가자 다가온 차가 있었다. 여자는 앞좌석에 탔고 미경이 뒷좌석에 타자 차가 출발했다. 차는 선팅도 되어 있지 않았고 미경의 눈도 가리지 않았다. 사실 미경이 의부사버지의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미경은 창밖을 보며 번거로 온 거리감을 유지해 일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차는 명동에 막힌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다. 미경은 도로에 차가 막혀 있는 걸 보고 오히려 잘 됐다 고 생각했다. 그건 의부사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남편과 민재가 더 멀리 가 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민재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가 남편만 아는 곳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차는 명동을 빠져나가 안국동을 지나 자하문 쪽으로 달렸다. 그곳부터는 차가 막히지 않아 속도가 붙었다. 차가 속력을 낼수록 미경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건 의부사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부사버지는 필요한 사람의 의뢰를 받고 사람을 협박하거나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거나 적당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게 사건을 처리해 주는 일을 했다. 그 일을 한 경험 탓인지 사람의 얼굴 주름이 변하는 것만 봐도 진실을 말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다 고 했었다. 사람이 다급해지고 벼랑 끝에 몰리면 심장이 조이고 얼굴이 경직되면서 나타나는 게 주름이라고 했었다. 그 생각 때문인지 의부사버지에게 일을 완수했다고 말해도 금방 진위 여부를 알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생각할수록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면서 불안했다. 하지만 일이 잘못돼 치명상을 입더라도 민재만 의부사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자기 소임은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달리던 차가 평창동으로 진입해 먼 산 쪽으로 올라갔다. 의부사버지 집은 평창동 꼭대기에 요새처럼 지어져 있었다. 그 집을 지을 때의 일화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녀도 그 일을 알고 있었다. 오래 전 그 터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집 주인은 의부사버지가 가격을 올려줬는데도 물려다은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의부사버지가 그 남자를 두 번째 만났을 때 집주인은 그 집을 원래 가격으로 팔았다. 미경이 그 이유를 묻자 의부사버지는 자신의 인복 때문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말로는 의부사버지가 집을 팔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고 협박했고 그 자리에
서 집주인에게 불화, 화, 자를 써줬다고 했었다. 집주인은 의붓아버지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고 공교. 롭게도 그날 밤 집주인의 벤츠 트렁크가 터지며 불이 났었다. 거기다 집주인의 아들 차도 트렁크 가 터져 불이 났고 시집을 간 딸 차 역시 같은 날 불이 났었다. 그걸 겪은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 하려다가 자신이 받은 불화, 화, 자를 보고는 의붓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었다. 그리고 의붓 아버지는 그 날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었다. 그 뒤 의붓아버지는 그 집을 허물고 그곳에 요새처럼 새로운 집을 지었다. 차가 평창동 꼭대기에 있는 의붓아버지 집 앞에 멈춰 섰다. 미경이 차에서 내리자 대형 철문이 미끄러지며 열렸다. 앞좌석에 탔던 여자가 따라 내려 손으로 들어가라는 자세를 취하며 머리를 숙였다. 미경은 거대한 집을 올려다보며 이번에 들어가면 뜻대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가마득하게 집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세상을 보는 것처럼 주변을 본 뒤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철문이 닫히 자음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앞쪽에 대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약한 바람에도 서글픈 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음침한 대나무 숲을 보며 계단을 밟고 위쪽으로 올라갔다. 계단 끝에 서자 잔디가 깔린 정원 뒤로 거대한 회색 건물이 보였다. 그녀가 현관 앞으로 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안으로 들어가자 의붓아버지가 소파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가 그녀를 맞았다. 어서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늘 잘 지낸다고 했잖아. 앉아. 의붓아버지가 말하자 그녀가 소파로 가 앉았고 여비서가 다가오자 의붓아버지는 허브차 2잔을 시켰다. 잠시 뒤 여비서가 허브차 2잔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자 의붓아버지는 미경에게 허브차를 권하고 잠시 딸의 눈치를 살피고는 말했다. 힘들지는 않았어. 그녀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지운 것처럼 태연하게 대답했다. 힘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다니 다행이구나. 나는 너한테 그 일을 시키고 마음이 걸려서 좌불안석을 못했. 이번에도 뜸을 들이면 어쩌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하면서 말이야.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은 무슨. 일을 마무리했으면 오히려 상을 받아야지. 그래. 애비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말. 해봐.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럼 생각 안 난다고 접어두지 말고 나중에라도 꼭 말해. 이제 뒤처리하러 애들을 보내도 되겠어. 의붓아버지가 말하자 그녀가 대답했다. 그 전에 아버지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나한테. 뭘 묻고 싶은데. 오늘 일을 처리하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의붓아버지는 미경의 얼굴을 보며 감을 잡은 것처럼 미소를 짓고 대답했다. 함께 살았던 남편의 그늘을 끊으러 간 일인데 의문이 생겼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는 그동안 살면서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제 남편에게 한 번도 아버지를 소개한 적이 없어요. 남편 역시 그동안 돈을 주고 산 가짜 아버지를 장인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남편이 아버지를 안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의붓아버지는 그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동요 없이 대답했다. 내 남편도 과거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했던 놈이야. 그런 놈이 자기 주변에 대해 심도 안 하고 뒷조사도 안 했겠어. 내가 놈의 과거를 아는 것처럼 놈 역시 내 과거와 배경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게 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 아버지 재산을 노린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오더를 받는 거요. 남편도 오더를 받았다고 어요. 그리고 남편 입에서 나온 오더를 내린 사람은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늘 남의 말을 정화해서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벌써 잊은 게야? 아니요. 이건 정화해서 듣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죽은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저는 아버지에게 들었잖아요. 그때 제게 보여줬던 사진을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에요. 이왕 묵혀왔던 걸 마무리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러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내가 애들을 풀어 내 아버지를 수소문했고 내 부하 중 하나가 내 남편 집에서 사진을 왔어. 사이코패스들이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챙기듯 그런 짓을 한다고 하지 않아? 미경은 6년 동안 살았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살갑지는 않았어도 감정 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재에게도 챙기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였고 스스로가 경계해서 그렇지 자신에게도 모든 걸 주려는 남편이었다. 사이코패스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범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지만 그걸 남편에게 대입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건 그와 함께 산 자신의 촉 때문이었다. 일반적인 남편들이 아내들을 속이는 상황이 와도 그녀는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건 부부로서 함께 자고 일어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활 리듬이 깨지는 부분이 느껴진다. 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자기 남편이 사이코패스라면 죽은 자에 살아있을 때 냄새 아니면 죽은 뒤에 피 냄새라도 묻혀오게 마련이다. 한 침대에서 자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여자는 아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제가 아무리 무딘 여자라도 그 남자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남자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하자 의부사버지는 모든 게 드러났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대상을 제거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을 두둔하는 걸 보니 이번에도 실패한 게로구나. 내게 이번에는 거짓말까지 한 게야? 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의문이 생겨서 잠시 보류해 놓았을 뿐이에요. 제 의문이 해결되면 처리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구나. 이 자리는 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명령에 답하는 자리야. 내 명령을 이행했다면 상을 받는 거고 이행 못했다면 아무리 딸이라도 대가를 받는 자리란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의부사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다시 말했다. 내가 못한 때에는 앱이 잘못도 크다고 봐. 저번에 실패했을 때 단호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물러져서 이 꼴을 보는 게야.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한다면 이 앱이도 더는 구제받지 못할 게야. 딸의 잘못은 고 대비의 잘못. 딸이 잘못했다면 앱이 손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야. 의부사버지는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번호를 누르고 말했다. 당장 그 놈 깨끗이 처리하고 내 손자 확보해. 제 아들은 어쩌시려고요? 미경이 쏘아보며 물었다. 그동안 너를 잘못 키운 걸 만회하려는 내 보상 심리라고 해두자. 너는 실패했지만 내 아들만은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있어. 내 말에 토를 달고 거역하지 않는 내 손자로 경고하는데 제 아들한테 손만 대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라도.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의부사버지긴 해도 나름 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내 그늘이 없어도 살 것 같아서 그런가? 배신감마저 드는구. 나? 오히려 배신감이 드는 건 저예요. 살면서 아버지가 저를 거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 요. 그 당시 아버지는 저를 모르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다고 했잖아. 이제야 아버지가 말한 거짓말하는 사람의 주름이 변하는 걸 알겠네요. 거짓말하는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야. 제 남편한테 친아버지를 죽이라고 오더를 내린 사람이 아버지 맞죠? 의붓아버지는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대답했다. 힘들 때 키워준 이 아버지 말은 안 믿고 미운 정이라도 붙이며 살았다고 남편 말만 믿는 게. 야, 그 놈이 꽤나 잘해줬던 모양이구나. 내 친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말이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제 친아버지를 죽이라고 오더를 내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놈은 증명을 했나 보구나. 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그럼 보여줘봐. 미경은 새벽에 칼을 맞겠다고 눈을 감은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 정도는 배짱 있는 놈들이라면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야. 그 카드를 받으려면 받는 사람도 배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처럼 넘어가게 되어 있어. 너를 보니까 알겠구나. 그 놈의 배짱에 넘어간 걸. 그런 말씀 마시고, 아버지도 결백하다면 그 사람처럼 목숨이라도 걸고 증명해 보세요. 그럼 드릴게요.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의붓아버지라서 그런가? 널 키운 입장에서 자괴감마저 드는구나. 만두자. 아니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는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꼭 새 출발하고 싶어요. 제발 저를 위해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에게 해줄 말은 바뀌지 않아. 그 놈이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나는 내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널 데려와 키웠을 뿐이야. 근데 왜 제 아들까지 저처럼 키우시려는 거예요? 너처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 성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야. 그러니 더는 말하지 말고 내일까지만 내 방에 가서 조신하게 있어. 내가 일이 마무리되면 알려줄 테니까. 아니요. 제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의붓아버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미경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의붓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봤다. 내가 정 고집을 피우겠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 강제로 내 방에 처박히거나 지하실로 끌려가 묶일 수밖에. 어떤 아버지가 딸이 고집을 피운다고 지하실에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의붓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대답했다. 정말 어쩔 수가 없겠구나. 잠시만 내 방에 가 있어. 의붓아버지가 소파 팔걸이에 붙은 버튼을 누르자 뒷문에서 검은 양복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나 와 미경 뒤에 섰다. 내가 말할 때까지 방에 데려다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해. 의붓아버지 말을 듣고 검은 양복 중 한 명이 머리를 숙이고는 미경에게 말했다. 일어나시죠. 이 사람들이 제 몸에 손만 대면 아버지가 오더를 내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가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의붓아버지가 귀찮다는 얼굴로 검은 양복을 보며 눈짓을 하자 검은 양복 2명이 미경에게 달려 들어 양팔을 잡았다. 순간 미경이 검은 양복의 왼팔을 쳐낸 뒤 오른팔을 잡아 돌렸다. 검은 양복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쓰러졌다. 의붓아버지는 검은 양복을 못 믿어온 얼굴로 보고 미경을 향했다. 이르듯 말했다. 정말 애비 말 안 듣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더 가기 전에 제 아들 찾는 거 중단시키세요.
그럼 더는 묻지 않고 얌전히 돌아가 드릴게요. 그건 안 될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곳에도 룰이 있어. 내가 여기서 내 말을 거역하면 룰이 깨지는 거야. 그 선례를 내 딸이 저지르는 걸 용납한다면 이곳에 있는 누구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의붓아버지가 소파 팔걸이 밑에 버튼을 누르자 뒷문에서 검은 양복 입은 남자 4명이 더 나왔다. 지하실로 데려가서 이틀만 묶어둬. 잡아. 의붓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검은 양복들이 미경에게 달려들었다. 미경은 반대쪽 소파로 몸을 날려 검은 양복에 뻗은 손을 잡아 비틀고 의붓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돌려버렸다. 검은 양복의 팔에서 뼈 탈골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나에 대한 증오를 애꿎은 애 팔에 쓰면 쓰나? 제 알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걱정되시면 제 아들 확보하라는 말 취소하세요. 의붓아버지는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짓고 검은 양복들을 보며 말했다. 뼈 상하면 너희들만 손해니까 알아서 조심하면서 잡아. 검은 양복들은 쓰러진 남자들에 대한 앙심이라도 품은 것처럼 표정부터가 달라졌다. 과거 미경은 남자들과 섞여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옥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훈련 받는 모든 사람들이 검은 옷과 두건을 쓰게 해 누가 미경인지 알아볼 수 없게 했고, 여자인 것조차 알 수 없게 가슴에도 두툼한 보호대를 댔었다. 그리고 2개로 나누어진 팀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토너먼트식 훈련을 진행했었다. 거기에는 하나의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건 상대를 기절시켜야 끝 난다는 것이었다. 만약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다시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식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도 일부러 기절한 척을 할 정도로 강도가 셌기 때문에 의붓아버지는 여자인 미경이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의붓아버지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그 훈련에 천당으로 들어간 건 왼팔이 탈골된 미경의 팀이었다. 들어간 인원의 수도 15명 중 2명뿐이었다. 그 훈련을 끝낸 미경의 눈은 밤에 질주해 오는 늑대의 눈을 닮아 있을 정도로 하기 전과는 확실히 달려져 있었다. 그것 말고도 겨울에만 시행했던 혹독한 훈련에서도 미경은 마지막까지 남은 적이 있었다. 그 훈련은 일명 미로 생존 훈련이라고 불렸었다. 뉴스에서 올 들어 가장 춥다고 하는 날 야외에 설치된 미로에 10명씩 들어가 상대를 기절시키고 미로를 빠져나오는 훈련이었다. 참가한 사람들 모두 가슴에 보호대를 했지만 입고 있는 옷이 여름옷이어서 정신없이 움직여도 주위에 몸이 굳어가는 걸 피할 수 없을 정도였었다. 그리고 상대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는데 도리어 자신의 주먹이 바스러질 것처럼 아플 정도였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상대의 몸을 닥치는 대로 물기 시작했고, 미경 역시 주먹이 바스러질 것 같아 상대의 살점을 물고 뱉었었다. 의붓아버지는 한 명만 남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진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추위와 물어뜯기는 공포감과 그 곳에 들어온 후회까지 떠올리며 자기와 싸워야 했었다. 그렇게 한계에 직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쓰러뜨리는 게 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그 실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들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게 변해가고 점점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으로 변모해 간다. 결국 그 한계를 느끼게 하는 미로 생존 훈련에서도 나온 건 미경밖에 없었다. 의붓아버지는 자신이 보유한 경호원들 절반을 투입하면 미경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사람들도 절반을 못 쓰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자 고민이 되었다. 그래. 또 그 무리의 수장인 입장에서 딸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만은 보일 수가 없었다.
지시를 받은 검은 양복들은 이를 악물고 미경에게 달려들었지만 대부분 기술을 써보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의부사버지는 절반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버튼을 눌렀고 뒷문에서 나온 검은 양복들 4명이 미경에게 달려들었다. 그렇게 나온 검은 양복들 10명을 쓰러뜨리자 미경도 피로 감을 느끼는 것처럼 숨을 몰아쉬며 지쳐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걱정한 것만큼은 실력이 줄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결혼 생활 때문인지 많은 게지 워진 것 같아 아쉬워. 그 전에 갖고 있던 야수의 도끼도 늑대의 눈빛도 더는 찾아볼 수가 없어. 작 내가 감싸려는 남자 때문에 힘들게 채워 넣은 것들을 다 잃은 것 같아. 내가 결혼 생활을 하듯 명령을 하달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빠져 있었어. 아까 내 딸을 잡으려면 내 애들 절반은 투입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 고작 신참 10명의 절할 것처럼 헐떡거리니 말이야. 내가 그래도 널 생각해서 신참을 보낸 거 나중에라도 애비애배 려였다고 기억해야 할 거야. 어떻게 더 해볼 테야? 아니면 이제 몸 풀었으면 됐다 생각하고 내 방으로 들어갈 테야. 미경은 거칠게 숨을 쉬었지만 눈에 서린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 마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말했다. 당장 제 아들 확보하라는 말 취소하세요. 그럼 조용히 돌아가 드릴게요. 기상은 좋은데 지금부터 나오는 애들은 신참이 아니야. 잘 생각해야 할 거야. 이 애비의 맞이? 막 부탁이니 내 방으로 가서 잠시만 있어. 제 대답은 같아요. 제 아들 확보하라는 말 취소하세요. 그럼 조용히 제 방으로 올라갈게요. 딸로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만약 제 부탁을 거절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절 죽이셔야 할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엄마로는 살지 않을 테니까요. 미경의 눈빛은 좀 전에 숨을 헐떡일 때와는 또 달라져 있었다. 과거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훈련에 빠져 있을 때처럼 상대를 물어뜯지 않으면 자신이 얼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싸울 때처럼 야수의 도끼와 늑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의부사버지는 살벌한 시절을 견뎠던 때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딸의 눈을 보고 만족해하며 말했다.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처음 봤을 때는 살결도 부드럽고 성격도 새색시 같았고 말도 여성스럽고 예쁘게만 했었지. 근데 나는 그 여린 모습에서 너만 통제할 수 있는 독사 같은 근성을 봤었어. 그리고 그 근성이 너의 의지를 만들고 살결과 뼈도 강하게 만들고 정신력도 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어.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애비는 너무 기뻐. 칭찬하는 의부사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미경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미경은 의부사버지가 미로 생존 훈련에서 의지와 정신력을 칭찬하면서도 한 명이 남기 전에는 미로의 문을 열어 주지 않았던 걸 떠올렸다. 그건 겉으로는 의지와 정신력을 높이 사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말을 더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여겼다. 이번에도 그 말에 말려 수긍한다면 민재도 자신처럼 살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경이 결의를 보이듯 의부사버지를 쏘아보자 의부사버지는 왠지 모를 자괴감에 빠진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너도 참 너무 하는구나. 내가 내 손자를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정말 오래 안 보고 살았다고 날 너무 모욕을 주는구나. 여기 있는 얘네들 보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갑자기 들어와서는 처음부터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같이 산. 미운정이 뭐라고 남편 말만 믿고.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누가 이런 너와 나를 부녀지간 이라고 말하겠어. 내가 내 친아버지였어도 나를 이렇게 대했겠어. 미경은 빈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세운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애 부다버지를 향해 의심과 흥분으로 몰아붙였을 때 오로지 머릿속에는 남편의 말만 떠오르고 있었다. 만약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미경의 표정이 누그러지자 의부사버지는 힘겹게 서 있는 검은 양복들을 향해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검은 양복들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자 의부사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원래 부부지간의 싸움만 칼로 물베기가 아니야. 부녀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만 화 풀고 소파에 앉아. 그리고 내 남편을 잡으면 먼저 너랑 맞대면 하게 해줄 거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내 손자는 그놈 말이 거짓인 게 밝혀지면 애비한테 얼굴 한 번 보여주고 데려가. 그럼 되겠어. 미경은 여전히 의심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낮게 숨을 내쉬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이제 애비도 나이를 먹었나 봐. 딸자식을 매섭게 키워놓고도 점점 철저함을 잃어가니 말이야. 이렇게 무른 모습을 보이다가 잘못하다가는 밑에서 올라오는 놈들에게 먼저 당할지도 모르겠어.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너무 철저함만 강조하시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냉정하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너한테까지 그런 걸들이 민 내 잘못인 게지 뭐. 의부사버지는 말을 하고 나서 휴대폰을 들어 동훈을 잡아 오라고 말하고는 통화를 끊었다. 조치했으니까 기다려 보자꾸나. 기다려 보면 답이 오겠지. 미경은 의부사버지의 말을 듣고 먼저 동훈을 떠올렸다. 그러자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을 때와 달리 불현듯 걱정이 들었다. 그건 명호가 말한 것처럼 순식간에 경호원 4명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 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게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남편이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잡혀 오길 바라는 건 아니었다. 만약에 신이 있어 선택을 하라면 그녀는 의부사버지 말보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건 지난 6년 동안 살면서 쌓인 신뢰 때문이었다. 의부사버지는 사람의 가치를 발 아래 두고 취급했지만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타입이었다. 자신이 보아온 바로는 사람을 이용하려 한 적도 없었고 의부사버지 말처럼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을 보인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게 표정을 잠근 채 차를 마셨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의붓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이 틀어져서 잘못된다면 그동안 쌓은 부녀지간의 연을 끊을 수도 있고 더 간다면 피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동훈은 민재를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담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숨겨왔던 격한 모습을 보고 당황할 아내와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욕이 넘쳤다. 동훈은 집 안의 위치를 확인하듯 집 설계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여기 저기를 가리켰다. 그때 문 밖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담을 넘는 게 확실. 한 소리와 대문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여러 사람들이 마당을 걷는 소리가 이어졌다. 곧이어 잠가놓지 않은 현관문이 열린 뒤 검은 양복 4명이 거실로 들어왔다. 동훈은 소파에 앉아서 들어온 검은 양복들을 보며 말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 못 배운 거야? 그리고 주인을 봤으면 누구라는 것 정도는 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서 죽으면 전화라도 해줄 거 아니야?
앞에 있던 검은 양복이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 말 듣기 전이니까 아직은 봐줄게. 네 아들하고 우리를 따라 가겠다면 다치지 않고 가는 거. 고. 싫으면 얻어맞고 피 흘리며 끌려가는 거고. 선택해. 정말 예의가 없구만. 잘 들어. 이 세상에 모르는 놈들이 자기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걸 받아들. 아버지는 없어. 자기 살자고 아들을 데려오면 그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야 아들을 데려오겠다는 얘기네.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습으로 살 수 없을 거야. 몇 분 뒤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안 가겠지만 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돌아가. 그럼 그 몸 그대로 살 수 있어. 마지막 경고야. 부탁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검은 양복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 귀를 후비며 말했다. 헛소리 듣기 귀찮네. 뭐해 잡지 않고. 말이 끝나자 뒤에 있던 검은 양복 3명이 동훈에게 달려들었다. 동훈은 망설이지 않고 뒷주머니에 있는 리모컨을 꺼내 대형 책장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순간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원목 책장이 검은 양복들을 덮쳤다. 통나무 책장에는 사람 허벅지만한 사절류들과 두꺼운 전집류들이 꽂혀 있었다. 검은 양복들은 책과 통나무 책장에 갈리자마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다.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인지 2층 창문으로 들어온 검은 양복 3명이 계단으로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훈은 리모컨을 계단 쪽으로 향하고 버튼을 눌렀다. 순간 철제 빔이 해체되는 소리가 들리며 계단이 주저앉았고 검은 양복들은 1층으로 추락했다. 안에서 들리는 난장판 소리 때문인지 뒷문을 지키고 있던 검은 양복 3명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처참하게 깔려있는 검은 양복들을 보고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다. 동훈은 그들을 보며 타일 넣듯 말했다. 들어왔던 문으로 조용히 나가. 그러면 지금 모습대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애들처럼 살아야 돼. 갈비뼈, 무릎뼈, 발목, 어깨, 팔, 다 나가서 치료받는 데만 1년은 넘게 걸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뒷문 앞에 있던 검은 양복 3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다가 의부사버지의 명령이라도 떠올렸던지 갑자기 동훈에게 달려들었다. 동훈은 3명이 마지막인 것 같자 리모컨을 주머니에 꽂고 놈들의 주먹을 막았다. 그러다 벽을 치자 주먹이 벽으로 들어갔고 주먹을 빼자 전기 충격기가 손에 들려 있었다. 동훈은 힘 빼기 싫은 얼굴로 전기 충격기로 검은 양복 3명을 찢어버렸다. 3명은 사지를 비틀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동훈은 폐허처럼 변한 거실과 계단 쪽을 보고 견적이라도 내는 것처럼 한숨을 쉬고는 책장에 깔린 놈 앞으로 가 말했다. 그 집에 간 내 아내 어떻게 됐어? 놈이 동훈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말해줄 것 같아. 네가 말해주면 이대로 두고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고 말 안 하면 여기 있는 버튼 다 눌러버리고 내가 찾으러 가는 거야. 네가 모를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이 버튼들 다 누르면 이 번지층까지 무너져서 너희들은 이 집에 깔려 죽는 거야. 경찰이 조사하면 너희들이 무단 침입했다가 가스호스 잘라서 집이 터져 버린 걸로 결론 나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다시 물을게. 그 집에 간 내 아내 어떻게 됐어? 검은 양복은 불안에 떠는 얼굴로 동훈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다. 제가 보고 온 게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거기서 회장님께 대들었다면 아마 지하실에 감금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가 간 그 집이 어디야? 검은 양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평창동 집 주소를 동훈에게 알려주었다. 동훈은 집 밖으로 나가 버튼을 모조리 눌러 버릴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살려봐야 좋은 일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약속은 약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동훈은 차를 몰아 평창동 쪽으로 갔다. 자신에게 여러 명이 온 걸 보면 아내의 상황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5. 미경이 허브차를 다 마실 때쯤 의부사버지의 휴대폰에서 벨이 울렸다. 의부사버지는 휴대폰을 귀에 대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경은 표정만 보고도 의부사버지의 뜻이 꺾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그건 자신의 입장에서는 실마리가 남은 거지만 의부사 버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자신이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불리한 상황이었다. 의부사버지는 통화를 끝내자마자 미경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10명을 보냈는데 그 놈이 모두 비명 속에 묻어버린 모양이야. 나한테 전화를 건 놈도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숨소리가 갑다. 이게 내가 믿는 놈의 실체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도 마 위에 놓인 생선이나 소, 돼지의 살점을 도려내듯 사람을 쳐낸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런 놈의 말을 믿고 이 애비의 믿음을 받고 있으니 너도 참 딱한 것 같아.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 보시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건장한 남자들이 잡으러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의부사버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듯 숨을 내쉬고 말했다.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허브차를 마시게도 하고 애들을 불러서 기운도 빼놓기도 하고 좋은 말로 타일러도 봤는데 정말 안 되겠구나. 이미 그놈을 잡으러 간 애들이 반죽음 상태로 실패한 이상 너를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시 물어야겠어. 네 발로 방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아까보다 상급 애들 상대해서 어디 부러진 상태로 지하실에 묵길래? 선택해. 제가 방으로 간다면 나중에라도 제 아들 보기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잡으려고 한다. 는 걸 알면서 힘 한 번 쓰지 않고 포기했다는 걸 제 아들이 안다면 다시는 엄마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 이렇지만 않으면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겠네요. 그 말은 애비도 이해해. 그 놈이 너를 데려간다는 걸 알면서 손을 안 쓴다면 너도 나중에 애비를 애비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어. 의부사버지는 말을 하고 팔걸이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뒷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 입은 남자 4명이 걸어 나왔다. 부러뜨리지 말고 힘만 빼게 해서 지하실에 이틀만 묵거나. 의부사버지의 말이 끝나자 검은 양복들이 미경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좀 전에 무리들하고는 직임부터가 달랐다. 주먹질에서 오는 타격감부터 달랐고 오랫동안 수련한 티가 많이 났다. 거기다 합을 맞추며 훈련을 해서인지 한 사람이 공격하고 이어지는 공격에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을 대하는 미경 역시 만만치 않았다. 미로 생존 훈련의 최후 생존자답게 공격과 방어에 악이 배어있었다. 그건 감정이 없는 주먹과 감정이 배인 주먹의 차이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검은 양복들은 힘과 조직력은 있었으나 의지 면에서 조금씩 미경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의지에서 밀렸던 그들은 미경의 증오에 굴복한 것처럼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미경은 한 명이 쓰러질 때마다 나머지의 힘을 빼놓기 위해 그들의 다리와 팔을 탈골시켰다. 그걸 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기가 눌려갔다. 하지만 미경도 시간이 지나자 몸에 진이 빠진 것처럼 동작이 둔해져 오는 걸 느꼈다. 아까 것까지 10명도 넘는 놈들을 쓰러뜨리자 몸이 안 쑤시는 곳이 없었다. 아직 널 상대할 사람은 많아. 괜히 기운 빼지 말고 그만 들어가는 게 어때? 많으면 더 부르세요. 내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쓰러뜨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아들을 잡으러 보낼 애들이 없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모조리 쓰러뜨려 드릴게요. 망설이지 말고 버튼 누르고 부르세요. 의붓아버지는 미경의 말대로 하지 못했다. 그건 미경의 말처럼 쓰러뜨린다면 남는 애들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의붓아버지는 순차적으로 부르려던 마음을 바꿔 한꺼번에 버튼을 눌러두 배인 8명을 불렀다. 여자 1명을 상대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의붓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와 있는 검은 양복들을 보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나와 있는 검은 양복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봐서인지 시작부터 눈이 뒤집혀 있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여자 1명을 상대로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1명이 미경의 팔을 잡고 다른 1명이 미경의 배를 걷어찼다. 미경이 몸을 웅크리자 뒤에 있는 놈이 날아와 미경의 어깨를 뒤꿈치로 찍었다. 미경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다가 몸을 들어 날아오는 놈의 복부를 올려찼다. 놈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쓰러졌다. 미경이 다시 일어나 검은 양복들을 공격했지만 생각처럼 오래 끌지는 못했다. 일어났을 때가 시작이라면 해볼 만했지만 이미 정신으로 통제하기에는 몸이 너무 지쳐 있었다. 미경이 두 놈에게 양팔이 잡히자 악에 받친 한 놈이 앞으로 나와 주먹으로 미경의 얼굴을 치려 했다. 순간 의붓아버지가 소리쳤다. 뭐하는 짓이야? 여자 1명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밖에 못하겠어. 그리고 지금도 입술에서 피가 나는데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 부끄럽지도 않아? 검은 양복들은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숙였다. 더는 몸 다치게 하지 말고 지하실로 데려가 묻거나. 검은 양복들은 의붓아버지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미경을 들다시피 해 뒷문으로 나갔다. 의붓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골치가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며 뒷목을 만지고는 앞쪽에 나와 있는 검은 양복에게 말했다. 다친 애들 치료받게 보내고 나머지 애들 정비해서 내 손자 확보해. 그리고 나는 좀 쉬어야겠. 특별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고 내 선에서 마무리해. 검은 양복은 머리를 숙이고 남아있는 검은 양복들을 규합해 밖으로 나갔다. 의붓아버지는 미경 이 끌려간 곳을 본 뒤 마음이라도 쓰렸던지 혀를 찼다. 그리고 여전히 골치가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며 인상을 찡그리고는 절뚝거리며 1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눈을 감자 축 늘어져 끌려 갔던 미경의 모습이 떠올랐다. 왠지 미경의 모습이 이 일이 어긋나는 발단처럼 보여서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미경이 친딸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친딸 이상으로 애정을 쏟았었다. 그리고 미경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학교에서 성적이 향상돼가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애비로서 뿌듯함마저 느꼈었다. 하지만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미경이 자신을 의심했던 모습을 떠올리자 갑자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허탈감이 들었다. 미경은 습기가 배어있는 지하실 기둥에 묶여 있었다. 온몸은 마비된 것처럼 다리와 팔과 몸통에 전혀 느낌이 없었다. 너무 많이 움직여서인지 근육들이 놀라 풀어져 버린 것 같았다. 미경은 온몸 을 늘어뜨린 채 모든 걸 포기한 듯 눈을 감았다. 잠시 뒤 굼결인 것처럼 아들 민재가 떠오르자 경기라도 하는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눈을 떴다. 하지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과 팔에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밧줄을 풀어볼 생각조차 못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순간 문 밖에서 둔탁한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하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처럼 몸을 늘어뜨렸다. 들어온 사람은 예상외로 심해서 걷는 것 같았고 잠시 뒤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경씨 정신 차려요. 미경씨.
미경의 어깨를 흔들며 말한 사람은 생각 못했던 명호였다. 그곳까지 어떻게 들어왔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예상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경은 놀란 눈으로 그의 얼굴만 보다가 말했다. 명호 씨가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얘기하면 미경 씨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화 안 낸다고 하시면 얘기하고요.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봐요. 명호는 싱겁게 미소 짓고 말했다. 미경 씨 모르게 뒤를 좀 따라다녔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나가야겠어요. 명호는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미경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었다. 걸을 수 있겠어요? 네. 미경이 주춤하자 명호가 팔을 부축해 함께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지하실 입구와 계단에는 명호에게 당한 것 같은 검은 양복들이 쓰러져 있었다. 명호는 그 집을 잘 아는 것처럼 대문 쪽으로 가지 않고 나무가 우거진 뒤쪽으로 가 비상문으로 나갔다. 담을 따라 걷자 중간쯤에 명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명호는 미경을 조수석에 태우고 재빨리 운전석으로 가 차를 출발시켰다. 평창동 고갯길을 내려와 커브를 돌 때 좌회전하는 차가 있었다. 차 안에는 동훈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 동훈은 커브를 도는 차 조수석에 미경이 앉아 있는 걸 보자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 그 차를 따라갔다. 동훈은 그 차를 따라가며 자기도 모르게 미경을 의심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운전석에 있던 명호를 본 탓인지 아내가 죽음의 기로에서 버둥거렸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가 새벽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의붓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명호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 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명호를 미경 옆에 둘 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내에게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을지 몰라도 아내 옆에 있는 명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 때문인지 명호가 운전하는 차를 따라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좌절감이 들었다. 속으로는 아닐 거라는 목소리가 올라왔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반대였기 때문인지 자신의 행동이 맞는지 자꾸만 헷갈렸다. 앞 차는 자하문과 불광동을 지나 구파발 쪽으로 달렸다. 도심에서 멀어져 가자 동훈은 확신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의 예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의붓아버지 집에서 함께 나온 거라면 미경의 요구에 의해 먼저 집으로 와 민재와 자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동훈은 휴대폰을 보며 아내에게 연락해 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건 일산 방향으로 차를 몰아가며 다른 말을 둘러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동훈은 앞차를 따라가며 아내의 거짓말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앞차는 일산 못 미쳐 두 갈래 길에서 한적한 길로 커브를 돌다가 앞에 보이는 콘도 입구로 들어갔다. 동훈은 콘도라는 글자를 읽고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갓길로 핸들을 걷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 그건 혼자만 긴장하며 절박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동훈은 아내를 의심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하며 쫓는 걸 멈출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새벽에 얻었던 긴장감을 느끼며 칼날을 받아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걸 덮고 포기한다면 이득을 보는 건 명호가 될 것이고 더불어 의붓아버지도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했다. 거기다 미경 역시 자신을 죽이지 못해 안달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까 만족스런 이득을 즐거워하며 명호와의 앞날을 기약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배려라는 악수를 둔 자신만 죽고 민재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남아 서명호의 눈에 가시가 되어 천덕꾸러기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핸들을 돌려 돌아갈 수가 없었다. 단판을 짓더라도 아내가 보는 앞에서 짓고 칼부림이 나더라도 아내가 보는 앞에서 끝내는 게 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동훈은 콘도 입구로 들어가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시켰다. 멀리 보이는 미경과 명호가 탄 차가 한동안 멈춰 있다가 잠시 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명호가 미리 불렀던지 건물에서 경호원 5명이 달려나왔다. 한 명은 명호의 차를 주차장으로 옮겼고 나머지 4명은 명호와 미경을 에워싼 채 콘도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입구가 한산해지자 동훈도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다. 콘도는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있는 구조였다. 동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 긴 복도 양옆을 봤다. 복도에는 객실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걷고 있었고 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동훈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복도 양옆을 봤다. 왼쪽 복도 중간에 양복 입은 남자 4명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동훈은 자신이 예상한 모습을 복도 중간에 있는 방에서 본다면 아내와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미 칼로 찌르고 피까지 본 관계이긴다. 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면 희망이 있다고 버텨왔지만 자신이 복도 중간으로 가 확인하는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동훈은 망설이다가 아들을 떠올리고는 복도 중간으로 걸어갔다. 서로 딴 짓을 하고 있던 4명의 남자들은 다가오는 동훈을 보고 긴장한 얼굴로 허리춤에 붙은 전기 충격기를 확인하기도 하고 3단봉 손잡이에 손을 대기도 했다. 동훈은 그 방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밀고 들어가려다가 모른 척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4명 중 유독 긴장을 했던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를 듣고 동훈이 걸음을 멈췄다. 그건 삶과 죽음을 오가는 업무로 긴장하다 흘리는 한숨이 아니라 고용주의 일탈을 돕는데 일조하며 그러는 게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동훈은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돌아서 물었다.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요? 뭘 하기에 밖에서 지키기까지 하냐고요? 그들은 애초부터 동훈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듯 전기 충격기와 3단봉을 꺼내들고 동훈을 노려봤다. 묻잖아요. 뭘 지키는 거냐고요. 동훈이 강한 어조로 묻자 앞쪽에 있던 양복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왜 궁금해? 남이사 뭘 지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동훈은 반말이 듣기 거북했던지 바로 인상을 찡그리고 말했다. 그 안에 남자 1명, 여자 1명 있지? 너희들은 주인이 일 치르고 나올 때 기다리는 거고. 이 새끼가 죽을라고. 앞쪽에 있던 양복이 전기 충격기를 앞세워 동훈 쪽으로 다가왔다. 그걸로 되겠어. 동훈의 말이 끝나자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들이댔다. 순간 동훈이 몸을 피하며 남자의 팔꿈치를 꺾어 전기 충격기가 남자의 가슴을 향하게 하고 밀어 넣었다. 전기 충격기가 남자의 가슴에 닿자 남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흔들며 쓰러졌다. 옆에 있던 남자가 3단봉을 휘둘렀다. 동훈은 머리를 숙이고 남자의 겨드랑이를 파고 들어가 몸을 돌리며 업어치기로 넘겨버렸다. 나머지가 달려들어 주 먹질이 오갈 때 옆문이 열리며 명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명호는 두 남자와 엉켜있는 동훈을 보며 말했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로는 안 하시네요. 인정사정 없이 쓰러뜨리는 것도 그대로시고. 동훈은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놔주고 명호를 보며 말했다. 내 아내 그 안에 있죠. 네. 보러 오신 거면 밖에서 신원을 밝히고 말씀을 하셨어도 열어드렸을 텐데 입을 두고 왜 주먹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명호가 몸을 비켜주었다. 동훈이 들어가자 명호가 문을 닫았고 동훈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내 안에 어디 있는 거요?
안쪽 침실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동훈이 기분 상한 얼굴로 명호를 노려봤다. 왜 그런 눈으로 봅니까? 물어보셔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내 아내가 왜 댁하고 이런 곳에 와 침대에 누워 있는 거냐고요. 여기가 어때서요? 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침대도 있는 거고, 몸이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고 눈까지 부라리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요? 동훈은 멱살을 잡을 뻔했지만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막연한 거리감 때문인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요. 왜 당신이 평창동에서부터 내 아내를 옆에 태우고 내려온 건지? 먼저 아내분을 안 보셔도 되겠어요. 아내분께서는 차 타고 오며 잠깐이었지만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던데. 물론 동훈 씨 걱정보다는 아들을 걱정하는 게 대다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럼 방문부터 열어봐요. 동훈은 아내의 상태를 확인한 뒤 따져 물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그 편이 낫겠죠. 내가 편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오세요. 명호는 감정을 실어 말하고는 앞으로 가 방문을 열었다. 침대에는 아내가 입술이 터진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누가 봐도 남녀의 일탈이나 비밀스런 만남을 숨겼던 장소라고는 보이지가 않았다. 침대 옆에는 소독약과 피 묻은 솜까지 놓여 있었다. 동훈은 두 사람이 탄 차를 쫓아오며 했던 생각들이 떠오르자 갑자기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자신부터 아내를 믿지 못하는데 아내라고 자신을 믿어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충 치료를 했으니까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혼자서 너무 많은 놈들을 상대한 것 같아. 타박상이 생각보다 심해요. 일단 나가시죠. 명호가 먼저 나갔고 동훈이 아내를 돌아보다가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았다. 아직 덜 풀린 속 좀 풀리게 사이다라도 드릴까요? 명호는 의도한 것처럼 동훈의 감정을 건드리듯 물었다. 쓸데없이 말 돌리지 말고 아까 물은 거나 대답해봐요. 왜 당신이 내 아내를 태우고 평창동에 서 내려왔는지? 명호는 미경에게 말했을 때와 달리 말하기가 거북했던지 헛웃음을 짓고는 말했다. 또 먼저 양해를 구해야 담을 안 맞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양해를 안 구하면 이번에는 주먹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주먹을 뻗지 않는다. 고 하시면 말씀드리죠. 이미 아내분한테도 받은 양해니까 이해하시고요. 동훈은 뭘 숨기고 있는지 짐작을 하려 했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다. 양해를 할 테니까 말해봐요. 다 듣고 나서 다른 걸로 맞춰도 늦지는 않을 테니까요. 명호는 양해나 이해가 아닌 것 같은 동훈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대답했다. 그동안 미경씨 모르게 뒤를 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경씨가 평창동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고 이어서 험상궂은 놈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나도 몰래 들어갔어요. 거기서 미경씨가 건장해 보이는 놈들과 싸우는 걸 봤어요. 미경씨가 과거에 경호 업무를 해서 실력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건 처음 봤어요. 숨어서 놀라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부르더라고. 아마 동훈 씨였어도 그 상황에서 못 버티고 쓰러졌을 거예요. 거기서 미경 씨가 쓰러지는 거 보고 지하실에 묶여 있는 미경 씨 구해서 나온 겁니다. 굳이 내 죄를 묻는다면 동의 없이 따라다닌 건데 그걸 안 했으면 미경 씨는 못 구했겠죠. 아니, 잘못 생각했네요. 나보다 강한 남편이 따라오는 걸 잊었네요. 어차피 내가 안 구했어도 동훈 씨가 구했을지 모르겠네요. 그 점은 사과드리죠. 아니요.
내가 갔을 때는 판세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고 제때 잘 구하신 겁니다.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걸로 남편분한테 칭찬까지 들으니 닭살이 다 돋네요. 칭찬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앞에 말을 따져봅시다. 너무 하시네요. 나도 목숨 걸고 한 거고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해도 받 않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당신이 남편이고 내가 당신 아내를 스토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언제부터 내 아내를 스토킹한 거예요? 명호는 조사받는 느낌이 들었던지 현실을 부정하는 얼굴로 있다가 대답했다. 사람 구하고 욕을 먹더라도 내 마음을 알리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 말하죠. 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니까 아내를 몰래 훔쳐본 것까지 고맙다고 하는 줄 알아? 요. 그건 변태들이나 하는 범죄예요. 너무 하시네. 변태라는 건 관계없는 사람이 쫓아다니며 별짓 다 하는 거지? 나는 미경 씨하고도 잘 압니다. 얼마 전에는 호텔 입구에서 만나 점심도 했어요. 내가 동훈 씨 말대로 변태 범죄자라면 미경 씨가 나와 점심을 했겠습니까? 좋아요. 이왕 말이 난 김에 솔직히 말하죠. 나도 미경 씨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때 식사하기 전에 호텔 입구에서 본 미경 씨가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 보여서 따라다닌 거예요. 혹시 위험에 빠질까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까? 당신이 6년 전에 미경 씨와 결혼했지만 나 역시 그때 미경 씨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내 모든 걸 저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쫓아다녔어요. 그때의 미경 씨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을 못 받고 당신이 선택을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선택을 받은 사람이 너무 못하는 거라. 자, 기 아내가 뭘 걱정하는지, 왜 불안해하며 사는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관심도 없고 챙기지도 못한 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따라다닌 겁니다. 내 6년 전 추억을 잊지 못 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동훈은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아내를 못 잊어서 이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위기에 빠진 게 기회 다 싶어서. 정말 제 정신 아닌 거 아닙니까? 저 안에 있는 여자는 내 아내예요. 내 아내를 6년 전 추억이라고 말하며 잊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왜 못해요? 남편이란 사람이 못하면 누구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란 그 역할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 못 받을 행동만 하고 다녔으면서 나를 탓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요? 그래서 뭘 바라는 거요? 내 아내와의 추억을 되돌리고 싶은 거요. 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명호는 기다린 말을 들은 것처럼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못할 것도 없죠. 뭐요? 동훈은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아내가 누워있는 게 떠올라 소란을 피우지는 못했다. 왜? 잘했던 주먹질로 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아내에게도 용기 있는 남자로 보였을지 모를 텐. 네. 동훈은 간족거리는 명호의 얼굴을 본 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건 아내와의 사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독 근래에와 아내와 만나 밥을 먹고 아내를 구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좋게 보더라도 추억을 소환해 사랑놀이 할 만큼 한가해 보이지도 않았고 혼자 아내를 구했다는 것도 과거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요? 동훈은 의심스런 눈으로 명호를 보며 물었다. 명호는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동훈의 눈을 살피며 말했다.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구해드렸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처럼 들려서 왠지 거북하네요. 꿍꿍이가 아니라면 당신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남의 아내 뒤나 따라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나도 한때는 사람 뒷조사하고 게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 자체를 지우는 업으로 밥을 먹은 사람이요. 그렇게 산 내가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는 사람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듣자 하니 이제는 보따리가 아니라 왜 떠밀었냐고 묻는 것 같네요. 괜히 내 순수한 감정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건 그래도 당신이 미경 씨의 호적상 남편이라서 그런 거라는 거나 알아두시고요. 결국에는 허울뿐인 겁대기 남편이라는 걸 알리고 싶은가 본데 혹시 나 모르게 우리 부부 생활 까지 뒷조사한 거요. 아니면 결과를 알고 이쯤에서 쳐들어가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한 거요. 6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왜 모습을 드러냈냐고 따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에도 사업하면서 취미로 뒷조사하고 그랬어요. 이제 속이 편합니까? 뭐야? 동훈은 참지 않고 명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미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떡하나? 나는 아내분을 구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아내가 쉬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러니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요. 정말 죽고 싶은 거야? 동훈은 주먹을 당겨 명호의 얼굴을 치려고 했다. 그때 미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보여. 동훈은 아내의 말을 듣고 서운함을 느끼며 멱살 잡았던 손을 풀었다. 미경이 동훈 앞으로 다가와 다시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온 거냐고요? 민재는 어떻게 하고? 이때서야 동훈은 아내와의 사이에 남겨진 걸끄러운 일들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집에서 당신 의붓아버지가 보낸 사람들 해결하고 당신 구하러 가는 길에 평창동에서 이 사람 차 타고 나오는 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민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안전한 곳에 잘 있으니까. 거기서 날 봤어도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민재하고 같이 있든지 주변에라도 있었어. 야지.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요. 내가 못나 보이는 남편이라도 남편은 남편이요. 남편이 아내. 다 감금돼 있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차 타고 가는 걸 보고 어떻게 모른 척하라? 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니요. 남편 대신해서 구했다고 참 여러 번 땀 맞네요. 당신은 내 아내를 구한 게 아니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잖아. 무슨 꿍꿍이? 자신이 못 구한 게 배가 아프면 아내가 묵기기 전에 잘했어야지. 뭐야? 둘 다 그만 보여. 미경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저 사람하고 무슨 사이예요? 동훈은 아내를 보며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뜨끔했다. 뱉고 보니 의심이 아닌가 싶어 후회가 밀려 왔다. 하지만 명호가 보는 앞에서 사과하는 식으로 말을 거둬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 말 무슨 뜻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사이냐니요? 아내가 동훈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동훈은 아내와의 걸끄러운 관계에 깔려 있기라도 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말했다.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알기나 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6년 전의 추억을 복원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상이 당신이에요. 그거 알고나 저 사람을 만나는 거냐고요. 미경은 의문을 담은 것 같은 동훈의 눈을 보다가 대답했다. 일부러 시간 내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지하실에 묶여 있을 때 나를 구한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미리 약속해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제 우연히 만나서 함께 밥을 먹은 적은 있어요. 고작 밥 먹은 걸 문제 삼아서 이 상황에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그 집에서 나왔을 때 전화라도 해줬으면 좋았잖아요. 당신 의붓아버지가 나를 제거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는 당신은 나를 쫓아오면서 왜 전화 안 했어요? 나를 의심해서 안 한 거잖아요. 먼저 나를 의심하면서 쫓아와 놓고 전화 안 했다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의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 만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걸 당신 의붓아버지가 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 사람을 만나서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걸 본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과 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대쉬 어쨌든 그 점은 미안해요. 하지만 이왕 말이 난 김에 확실히 해둘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확실히 하자는 말이에요. 아내는 기분이 상한 얼굴로 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제 저 사람을 만나 밥을 먹고 이번에 저 사람이 구한 거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제 당신을 만나 밥을 먹고 우연히 당신을 구한 게 아니라 6년 동안 추억 속에서 헤매며 당신 곁에 마음이 머물고 6년 전처럼 인연이 돼서 당신을 구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저 사람한테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변태처럼 그런 생각을 하며 당신 주변에 머무는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럼 내 아내 앞에서 말해봐요. 아까 내 아내와의 6년 전 추억 어쩌고 하면서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미경은 동훈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며 말했다. 지금 너무 편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의붓아버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쫓고 있을 거라고요. 일전에 전국을 손바닥 보듯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마 차례 줄을 대서 전국의 CCTV를 모조리 다 보고 있다는 말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쪽도 보고 을지 모른다고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못 가요. 정 해결하지 않고 가고 싶으면 이 사람을 나한테 넘겨요. 내가 알아낼 거 알아내고 확실히 제거한 뒤 따라갈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명호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제 버릇게 못 주고 미경 씨가 옆에 있는데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네요. 그동안 미경 씨 하고 6년을 살았으면서도 개과천선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미경 씨께 죄송한 말이지만 결혼 생활도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야? 동훈이 명호에게 달려들려 하자 미경이 소리쳤다. 그만 보여. 정 그렇게 해결하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나도 당신을 다 믿는 거나 니었으니까. 내가 집에서 일을 미룬 건 당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하고 싶어서일 뿐이었어요. 괜히 잘못된 판단으로 엄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 의붓아버지를 의심했지만 의붓아버지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내게 당신은 남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아버지를 죽인 용의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너무 확신에 찬 행동은 하지 말아요. 그 확신이 의심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동훈은 여전히 걸끄러운 관계의 굴레에 갇힌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년 동안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평범하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 게 얼마 전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할복이라도 해 속을까 보이고 싶을 정도로 울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명호가 보는 앞에서 더는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내가 더는 말을 하지 않자 화제를 바꾸듯 명호를 보며 말했다. 나와 아내의 문제는 덮는 걸로 일단락됐으니까 이제 당신 문제를 매듭 지어보죠. 명호는 뜬금없이 뺨을 맞은 듯한 표정을 짓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부부 싸움하다가 밀리니까 이제는 만만해 보이는 나요. 그리고 내 문제는 뭐고 매듭? 은 또 뭐요? 당신이 내 아내를 6년 전부터 짝사랑한 건 알겠는데 낯부끄럽게 짝사랑은 나한테는 그냥 추억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합시다. 뭘 그 정도로 합니까? 추억을 빙자해서 자기 일속을 챙기려고 접근해 놓고 누가 모를 줄 알아? 요. 당신은 6년 전부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진 게 나보다 많은데도 가진 걸 쓰지 않았어요. 내 아내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면서도 늘 거리를 두는 게 보였다고요. 그리고 고작 경호원 4명 가지고는 나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상은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차지하고 싶었을 텐데 말이에요. 왜 그랬죠? 말해봐요. 명호는 심장에 화살이라도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다. 그건 내가 당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당신이야 어디서 무슨 훈련을 받은 건지 모르지만 원하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상대를 제압했잖아요. 하지만 난 당신처럼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사랑을 얻는 것에서는 말이에요. 거짓말 말아요. 당신이 어떻게 안다고 거짓말이래요.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당신은 나보러 무자비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이야말로 무자비한 걸 넘어 서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지고는 못 살아서 젊은 나이에 사업도 지금처럼 키우고 상대를 뒤통수 쳐가면서 인수합병도 해서 지금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보니 당신이 스토킹 전문가였네. 내 뒷조사를 안 하면 모를 건데. 그러고 보니 내가 미경 씨를 보고 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시치미를 떼고 나를 변태 범죄자로 만들고 자신은 깨끗한 척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경이 의심스런 눈으로 동훈을 쳐다봤다. 동훈은 아내의 눈을 보고 부인이나 수긍 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명호만 바라봤다.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내 가족에게 접근해 오는 걸 알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를 이상한 놈 만들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왜 그때 갖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고 내 아내 주변만 맴돈 거예요. 내 아내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서 동정심을 얻으려고. 아니 꼭꼭 숨겨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 아내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내 아내 주변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내 아내 곁으로 더 접근하면 안 되지만 더 멀어져서도 안 되는 이유. 명호는 어이없다는 듯 머리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어떤 놈이 사랑하는 여자를 뺏길 걸 알면서 그딴 짓을 하겠어요. 동훈은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짓고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6년 동안 그렇게 하며 살았으면 이제 인정해 드릴 테니까 말합시다. 내 아내가 시간이 없다잖아요. 내 아내의 의부사버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셋이 같이 쫓기는 판에 알 건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쫓기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미경은 동훈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듯 명호를 쳐다봤다. 명호는 미경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6년 전에 명호 씨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다른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이었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명호 씨가 그때부터 저를 위해 주는 마음도 알고 저를 돕기 위해서 구하러 오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다면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굳이 없으시다면 말씀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정말 없다면 없는 대로 믿을게요. 미경의 말을 듣고 명호는 한동안 천장을 보다가 너무 쉽게 말려들었다는 듯 웃고 말했다. 정말 두 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편은 내 가슴을 찌르고 아내분은 부드러운 말로 상처. 난 가슴을 봉합해주고 참 제가 졌네요. 명호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을 미루자 동훈이 눈치챈 것처럼 말했다. 혹시 당신도 복수나 뭐 그런 쪽이요? 생각을 치밀하게 숨겨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런 쪽. 의외로 명호가 수긍하듯 머리를 끄덕이자 동훈이 다시 말했다. 그럼 그 대상이 나요? 아니면 내 아버지? 명호는 대답하기 고통스럽다는 듯 인상을 찡그리다가 말했다.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퍼부어서 벌써 끝냈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당신이야. 미라, 미경 씨 쪽이에요. 옆에서 듣던 미경은 명호의 얼굴을 보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살면서 남편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 말고 달리 누군가를 해코지 한 적 없이 살아온 삶이었다. 근데 죽도록 사랑했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복수의 대상이 자신 쪽이라는 얘기를 듣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미경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한 발 물러나자 명호가 미경을 안심시키듯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미경 씨 쪽이긴 하지만 미경 씨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쪽이면서 아니라는 건. 미경이 불안한 얼굴로 묻자 명호가 대답했다.